안녕하세요. 안자비 추리소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에 대해서는 돈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왜 대개 100만 부 팔린 책,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밀리언셀러라고 부르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요, 100만 부가 아닙니다. 무려 1000만 부에 근접하는 950만 부가 팔린 은하영웅전설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다나카 요시키. 그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우물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배경, 등장인물 모두 영국이고 영국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국 사람이 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소설로서의 거부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소설이다. 네, 그런 점만 말씀드리고서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괜히 1000만 부 팔리는 작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 읽고 나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요시키 추리소설 오래된 우물. 1장. 얘기해도 상관없겠지만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군. 벌써 50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지만 관계자 일부는 아직 건재하거든. 게다가 이름 없는 서민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니까 내가 이 나이에 명예훼손 따위로 귀찮게 법정에 서고 싶지는 않네.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사는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쯤으로 해두지. 지난번 전쟁으로 유럽도 상당히 변했어. 러시아하고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오스트리아도 몇 개의 나라로 갈라졌지. 우리 대영 제국도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났네. 아니, 이건 노인의 넋두리네. 그럼 젊은 시절 얘기를 해볼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스트랜드 매거진에 나오는 셜록 홈즈처럼 그런 명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명쾌한 사건 해결을 기대하지는 말게. 자네도 기억하는가? 스코틀랜드 야드. 그러니까 영국 런던 경찰청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던 시기를 말이야. 1888년에 일어난 잭 더 리퍼 사건 이후였지. 잭 더 리퍼는 매춘부만 노려서 잔인하게 살해했던 실존하는 연쇄 살인마입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도 경찰청이 비난 세례를 받았던 해가 있었어. 살인마 잭이 출연하기 10년 전인 1877년이었지.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해였네. 황송하게도 빅토리아 여왕 폐하가 인도의 왕을 겸한 해였으니까. 러시아와 투르크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미 몇 년째 반복해온 일이라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그런데 유독 경찰청에게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한 해였어. 런던 시민이 경찰에게 돌과 계란을 던져도 뭐라고 항변할 말이 있기는커녕 얼굴 가리고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었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경찰들 스스로가 경찰청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전무후무한 비리 사건이 터졌었거든. 아니, 사건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비리가 차례차례 표면에 드러나면서 결국 경찰청 형사의 반이 나머지 반에게 체포당한 실정이었어.
런던 경찰청에 둥지를 튼 악당들. 한 신문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지. 아직도 기억이 나네. 거기에는 여우와 늑대가 경찰 모자를 쓴 그림도 곁들여져 있었거든. 다른 형사들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건은 나한테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 당시 법률학교를 졸업한 나는 일하면서 사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생각이었는데 취직이 결정된 법률사무소가 갑자기 망해버렸어. 사무소 주인이 베를린 출장 중에 객사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과 사위가 경영권을 두고 싸워댔지. 결국 그들은 각자 다른 사무소를 차렸고 어느 쪽도 나를 고용해 주질 않았지.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경찰청에 취직하는 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어. 형사들이 체포되면서 생긴 결혼을 급히 채워야 했거든. 나는 비록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였지만 나쁜 일은 일절하지 않았고 신원도 확실해서 곧바로 채용이 결정되었네. 내게는 망설일 여지가 없었지. 급료가 얼마였냐고? 그건 비밀이네. 꽤 많이 떠들었구만. 이왕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끝까지 얘기를 하겠네. 그러니 안심하게. 다만 앞서 말했듯이 신사답게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네. 요즘처럼 난잡한 시대에 사는 신사란 멸종위기의 희귀동물 같은 존재지. 그렇다고 신사답게 행동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니네. 자네가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부디 절도는 지켜주게. 20세기에 들어서는 독극물의 종류가 터무니없이 많아졌어. 19세기에는 그나마 단순했지. 독살에 사용하는 독극물은 오로지 비소뿐이었네. 나는 형사가 되자마자 비소를 사용한 살인사건을 몇 건이나 맞닥뜨렸지. 비소를 둘러싼 거짓 소동도 독살 사건만큼이나 많았고, 몸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비소를 먹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경찰청으로 달려오던 때였네. 남녀 불문하고 말이야. 부부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닌가 싶네.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한쪽이 다른 쪽을 독살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지. 나는 아내한테 독살당하지 않고 70을 넘게 살았으니 행운아야. 아내가 외출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어느 날 부부가 서로 맞붙어 싸우면서 경찰청으로 왔어. 서로 상대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 상사는 나한테 부부싸움을 중재하라고 지시했어. 지긋지긋했지만 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네. 결국 부부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어.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각각 비소를 먹였던 거야. 자초지종을 들은 나는 놀랐다기보다 어이가 없었지. 대체로 이런 상황일 때는 두 사람 다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네.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상대방의 몸을 해하려고 저지른 짓이니까. 두 사람은 갑자기 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니까 이게 뭔가 하다가 짐작을 했고, 그래서 경찰청으로 달려온 거야.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지. 어쨌든 쥐가 아닌 인간에게 비소를 먹이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여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웠네. 부부는 사이좋게 체포됐지. 그때는 비소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네. 비소뿐 아니라 진과 아편도 돈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손에 넣었지.
얼마나 많은 영국인들이 폐인 생활을 했을지 대충 상상이 가나? 프랑스인과 독일인은 영국인이 식민지 주민들을 학대한다고 비난했지만 영국인이 가장 학대한 건 다름 아닌 같은 영국인이었어. 얘기 전개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아니 이게 의외로 중요한 이야기일세. 자, 형사가 되고 나서 나는 하층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됐네. 단돈 5파운드의 보험금이 욕심나서 어린 딸을 템스강에 버린 남자가 있었어. 공허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했네.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돈 많고 우아한 범죄자를 상대하고 싶다고 말이야.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고상한 소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지. 그래, 지금부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사건이 일어난 무대는 적당히 화이트우드가라고 해두지. 이건 어디까지나 가명이네. 비슷한 이름의 집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단순한 우연일 뿐이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게. 화이트우드가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에 속하는 이런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대단한 가문이었어. 주인의 이름 역시 실명은 곤란하니까 리처드라고 하지. 리처드는 화이트우드가의 50대째 주인이라고 했어. 하찮은 중산계급이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지. 멋진 유리 케이스에 든 가계도를 직접 보여준 적이 있는데 리처드 본인도 경칭호를 받았더군. 그 리처드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고 싶다고? 서두르지 말게나. 전부 얘기할 테니까. 리처드 화이트우드의 평판은 그리 나쁘지 않았네. 전반적인 일처리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사업 운영이나 자산 관리는 그럭저럭 해냈지. 교회에서나 사교계에서도 사람들과 적당히 잘 어울렸어.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했네. 모든 일에 빈틈없는 신사였으니까. 어느 날 리처드가 기묘한 일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찾았네. 그 임무가 전부 나한테 맡겨졌지. 그렇다고 비웃지는 말게. 내가 그 사건을 전적으로 담당한 이유는 그저 그 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니까. 리처드는 형사 한 명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 저주인지 재앙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니 수사를 좀 해달라고 했지.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찰청에 계속 기부를 해왔고 많은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 그런 상황이었네. 2장. 나는 리처드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어. 당연하지. 저주든 재앙이든 그런 종류의 일은 산업혁명 이전의 어둠 속에 묻어뒀어야 했어. 강령술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 애당초 화이트우드 가문이 50대나 가게를 이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나는 믿기 어려웠네. 일대를 20년이라고 짧게 본다고 해도 무려 1000년이야. 정복왕이라고 불리는 윌리엄보다 앞서서 가문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아서왕이나 크누트 대왕, 알프레드 대왕은 이미 이기고도 남았어.
뭐 나는 역사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겠지. 아무튼 그 집 가계도는 낡은 양피지에 그려져 있었어. 하지만 뭐 그 정도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지. 나는 형사 시절에 손으로 그린 위조 지폐도 본 적이 있는걸. 5파운드 지폐였는데 언뜻 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피식피식 삐져나올 정도로 진짜하고 똑같아. 범인은 펜들턴이라는 타락한 화가였는데 재능을 엉뚱한 데다 사용한 거지. 아유, 이거 미안하네. 또 얘기가 딴 데로 빠졌구만. 노인의 못난 버릇이라고 여기고 용서하게. 자, 그 시절 나는 런던에서 열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서 화이트우드가와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했어. 그 역이 어디라고는 말 못하지만 역사를 빠져나오자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겼다네. 마중 나온 마차를 타고 다시 30분 정도를 덜컹거리며 시골길을 달렸어. 전형적인 잉글랜드 섬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지. 가을색이 깊어지는 들녘의 풍경이 런던 스모그에 지친 내 눈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어. 문 앞에선 토지관리인이 나를 맞아주더군. 난 그의 안내를 받아 3층짜리 저택에 들어가서 리처드 화이트우드를 만났지. 혹시 높으신 귀족을 찾아뵀다고 놀리고 싶은 건가? 그 정도로 격식을 갖춘 건 아니었어. 그저 나는 리처드의 재촉에 현관 밖으로 따라 나갔지. 그리고 내가 물었어. 이 정원의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16,000에이커니까 사방 8km쯤 되겠군요. 사실 보포트 공작이나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정원에 비교하면 하찮은 규모일지도 모르지. 아무튼 오르락내리락하는 언덕이 펼쳐져 있었고 가을 들판 여기저기에는 하얀 점들이 꿈틀대고 있었어. 양떼였지. 시골에서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야.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마침 산책 시간입니다. 리처드는 무거워 보이는 지팡이로 땅을 짚어가며 걸었어. 구름의 흐름이 빨라지는 게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고 그와 나란히 걸었네. 런던에서 이런 시골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이니까요. 일이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남일 대하듯 건성인 말투였어. 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지팡이를 들어 비포장 도로 옆에 한 지점을 가리켰지. 오래된 우물이로군요. 누가 봐도 우물이었지만 굳이 한 번 더 말해서 확인을 한 건 리처드의 의도가 궁금해서였네. 그가 왜 오래된 우물 앞으로 하필이면 날 거기로 안내한 건지 의문스러웠거든. 우물의 높이는 30cm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 원래는 더 높았겠지. 근데 만든 지 워낙 오래돼서인지 돌이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 주변에 잡초가 우물 높이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거기에 우물이 있는지조차 알아채기 어려웠지. 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 난 무심코 우물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네. 갑자기 그가 나를 밀어서 이 오래된 우물에 빠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뭐 그런 상상을 한 내 자신이 한심스럽긴 했지만, 아니 생각이라기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군.
다행히도 그런 내 행동에 리처드가 불편한 기색을 비추지는 않았다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지.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물과 바다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에 염분이 섞여 나오죠.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수돗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에서 두세 걸음 더 물러났어. 그렇다면 왜 묻어버리거나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사람이 빠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몇 사람이 빠졌습니다. 리처드는 희미하게 웃었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어딘가 불쾌한 구석이 있는 웃음이었어. 그렇다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게 소유자의 책임 아닙니까?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방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리처드의 대답은 과거형이었어. 나는 말없이 리처드를 쳐다봤지. 예의 없게 굴고 싶진 않았지만 나는 그때 분명히 불신과 의혹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을 거야. 우물 앞에 울타리를 설치하던 도중에 번개가 쳐서 울타리는 불타버리고 공사를 하던 목수는 죽었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양들이 돌진해 와서는 울타리를 들이받고 목수를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죠. 그때부터 우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했어. 사실은 거짓말 치지 말라고 소리를 꽤 지르고 싶었다네. 물론 제 얘기를 믿기 어려우시겠죠.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저 역시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일대의 목수들은 아무도 이 우물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믿었던 부분은 리처드의 마지막 말이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 일대의 목수들이 감히 리처드의 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 가문은 제가 정확히 50대째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나는 그때까지 버릇없이 굴던 말투에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그러자 리처드가 크게 웃더군. 하하하하. 형사님이 의심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된 가문은 다 그렇지요. 가계도를 그린 잉크에는 피가 섞여 있다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파악이 어려워서요. 내 말에 리처드는 기분이 조금 좋아 보였어. 생각보다 더 신중하시군요. 사실 저도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무슨 일이 벌어진 다음에 불렀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나. 아무튼 그가 계속 얘기를 했지. 그럼 이 우물에 관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얘기를 해야겠군요. 네,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가 먼저 입을 연 거지 내가 먼저 물은 건 아니었다네. 하긴 그게 누가 먼저였는지 다투어봤자 의미는 없지만 말이야. 나는 리처드가 과연 무슨 얘기를 어떤 표정으로 하는지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네.
지금으로부터 우리 가문의 20대 전, 즉 대략 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2세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때의 일이지요. 리처드는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 그의 얘기를 내가 요약해서 들려주지. 자, 당신은 영국 역사에서도 유명한 농민 반란의 시대였다고 하더군. 당신도 와트 테일러나 존 볼이라는 이름을 학교에서 배웠겠지. 사실 나는 이 두 사람 차이를 아직도 잘 몰라. 와트 테일러와 존 볼. 어쨌든 그들은 국왕과 담판을 지어서 농노제 폐지와 농산물 거래 자유와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네. 일단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머지않아 반란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올랐어. 두 번째 담판이 시작됐지. 그때는 국왕이 테일러를 속여서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었다고 해. 역사상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반란을 진압하면서 상당히 많은 피와 눈물이 흘렀겠지. 근데 이 화이트 우드가의 주인은 꽤 약삭빠르게 움직였던 모양이야. 이익을 올렸다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만 말이야.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나. 그 500년 전에 화이트우드가 주인 이름은 뭐라고 할까나. 해롤드 어떤가? 나쁘지 않으니까 해롤드라고 하자고. 해롤드는 무능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폭군에 가까웠어. 그는 반란에 가담한 농민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일을 벌였어. 벌을 내린 거지. 빈궁한 사람들한테 1페니조차 주지 않고 말이야. 자비를 베풀면 빈민들은 기어올라서 게으름만 피운다는 논리가 그의 주장이었어. 특별히 독창적인 주장도 아닌데 본인은 특이양양하게 말하고 다닌 모양이야. 어쨌든 해롤드는 자산도 많고 번듯한 가문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부인이 폭군인 해롤드를 굉장히 괴롭혔지. 해롤드는 가정에서 얻지 못한 가부장권을 다른 데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야. 반란에 가담한 소지주에게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네. 이름은 앤이라고 하자고. 해롤드는 딸의 아버지를 살려주는 대신 앤을 산 제물로 바치게 했어. 그러고선 아내에 대한 증오를 이 앤에게 다 풀었어. 앤의 보드라운 피부에는 상처가 끊일 날이 없었지. 머지않아 앤과 해롤드의 관계가 부인에게도 알려졌어. 해롤드는 좌절했지. 처음엔 앤에게 돈을 쥐어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지만 앤이 부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보고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결국 해롤드는 앤을 목 졸라 죽였어. 그러면서 앤의 뱃속에 있던 자신의 아이도 죽인 셈이었지. 그는 앤의 시체를 그 오래된 우물에 던졌어. 하지만 이 악행은 얼마 후에 드러나고 말았어. 죽기 직전 고열에 시달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해롤드가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처럼 비밀을 흘리고 만 거야. 결국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3장. 살해당하기 직전에 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가문의 50대째 자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지요. 리처드가 말을 끝내자 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진부한 얘기를 하고 말았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네요.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사건이 우리 가문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문의 역사가 깊다는 뜻은 그들의 악행도 오래 되풀이됐다는 말이지요. 새로운 가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링턴 공작은 인도와 스페인과 워털루에서 도대체 몇만 명을 죽였을까요? 우리나라를 나폴레옹의 침략에서 구해낸 영웅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처드 씨 조상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앤이라는 여자도 일부러 굳이 꼭 50대째 자손에게 벌을 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해롤드는 제 명을 다했으니까요. 저주를 굳이 해야 했다면 해롤드 본인에게 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들 의미 없는 일이었지. 내가 저주를 내리는 장본인이 아니니까 말일세. 리처드, 당신은 정말 저주나 재앙 따위를 믿습니까? 그가 대답을 않길래 내가 계속 말했네. 그렇다면 국교회의 사제님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저주나 재앙은 경찰에 관할 바뀌거든요. 내가 좀 어색하게나마 곤란하다는 반응을 내비쳤지만 리처드는 무시하고 넘어갔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저주나 재앙을 가장해서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순간 리처드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 몰려온 구름이 햇빛을 가렸기 때문이었지. 난 잠시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아까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당하실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마음에 집히는 일이라든지요? 나는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어. 무표정한 표정의 리처드는 지팡이 끝으로 가볍게 땅을 쿡쿡 찔렀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세상에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저택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군요. 그럼 비가 올 것 같은데 오기 전에 돌아갈까요? 리처드와 나는 저택을 향해 걸어갔어. 머지않아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꽤 굵긴 했지만 간격을 두고 천천히 떨어져서 서둘러 걷지 않아도 괜찮았어.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나도 참 신기하네. 어쨌든 저택이 보였을 때 리처드가 물었어. 그런데 런던 경찰청의 형사 입장에서 일전에 있었던 그 비리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이었지만 그때 리처드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 굳이 물으시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는 형사도 아니었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로 제가 비난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리처드는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가볍게 때리듯이 움직이면서 말했어. 자신에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규탄이나 보복의 대상이 된다면 참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신변을 지킬 권리가 있는 겁니다. 리처드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어.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말이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비는 20분쯤 후에 그쳤어. 나는 가정부와 하녀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 하지만 별 성과는 없었네.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 혼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어. 자연경관이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었어. 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온통 부자연스러웠지. 아니,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런던에서 반나절을 달려 그곳으로 간 미숙한 형사인 내게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낀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 아무튼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피곤하더군. 조금 높은 곳으로 가서 풀밭에 앉아보려고 했지만 풀이 젖은 상태라서 포기했어. 바람을 따라 바다 내음이 날아왔지. 그 방향에 바다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보이지는 않았어. 나는 리처드가 상당히 경험이 많고 교활한 남자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당시에 미숙했던 건 나였지만 난 리처드의 본심이 뭔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믿을 만한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 물론 확신하는 건 아니야. 그래, 확신이라는 건 인간의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지. 머지않아 자네도 곧 실감할 걸세. 근처에서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썩 기분 좋진 않았지. 다들 알겠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냥개는 흥분하면 그냥 사정없이 달려들어 물잖아. 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 하지만 풀밭에는 사냥개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 형사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토지관리인이 나타났어. 사냥개 종인 그레이하운드를 3마리나 끌고 말이야. 아니, 사실 끌려오는 쪽은 개가 아니라 토지관리인이었지. 사냥개들은 나를 미심쩍다는 듯이 노려보면서 사납게 으르렁거렸어. 토지관리인이 야단을 좀 치니까 그제야 조용해졌지. 불만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지만 말이야. 어쨌든 겨우 조용해져서 그 토지관리인과 얘기를 시작했어. 여기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주인이 리처드니까 토지관리인은 헨리라고 하겠네. 40살 정도로 보이는 헨리는 풍채 좋은 남자였어. 단순한 저택관리자처럼 보이진 않았어. 지역 명사라고 해도 믿을만할 정도로 품위가 있었지. 관록이 느껴졌다고 할까. 말투 빼고는 굉장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고 체형은 좀 달랐지만 갈색 머리칼과 파란 눈이 리처드하고 굉장히 흡사했어. 헨리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어. 결혼은 한 번 했었는데 부인이 5년 전쯤 폐렴으로 죽었고 아이는 없다고 하더군.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리처드보다는 헨리에게 더 호감이 갔어. 다만
그레이하운드 3마리에게는 도무지 정이 가질 않았지. 며칠 안에 여우 사냥이 열릴 예정인데 그 사냥대회를 위해서 리처드가 사왔다더군. 그런데 아직 훈련을 받기 전인 개들이라고 했어. 헨리가 이대로 사냥에 나가면 창피를 당할 거라며 난감해하더군. 헨리의 집은 관리인을 위해 만들어둔 오두막집이었어. 거기서도 개들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지저댔었지. 4장. 우리 안에는 동물이 2마리 있었네. 연한 갈색 털에 뾰족한 콧등, 복슬복슬한 꼬리가 달려 있었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와 개를 노려보고 있었어. 이게 뭐죠? 여우예요. 아, 자세히 보니 알겠군요. 근데 왜 이런데 여우가 있죠? 아, 사냥용이에요. 미리 잡아뒀다가 사냥 당일까지 기릅니다. 안타깝지만 그때까지만 사는 생명이죠. 야생 여우를 사냥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형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리처드 주인님의 생각이니까요. 헨리의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비웃는 말투였어. 하지만 비웃는 대상이 리처드인지 나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 아마 양쪽 다였을 거야.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웃거나 세상 전부를 비웃었는지도 모르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뜻이야. 그땐 전혀 상상도 못했고. 당시에 나는 그냥 약간 불쾌했을 뿐 금방 잊어버렸다네. 나는 리처드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헨리한테 얘기를 했어. 뭔가 짐작 가는 게 없냐고 말이야. 헨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생각을 하더니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을 했어. 저는 주인님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점은 극히 일부죠. 주인님은 저한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시키지도 않고요. 여기에서는 큰 문제 없이 태평해 보이시던데 만약 뭔가 문제가 있다면 런던에서가 아닐까요? 태평하게요?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토지관리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군요. 헨리는 소리 없이 웃었어. 그러고는 나를 주방으로 안내하더니 서둘러 맛있는 차를 끓여주었다네. 나는 영국인이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나는 유령이나 괴담을 무척 좋아한다네. 자네는 어떤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믿는 건 따로 있지. 처음 그 지역에 갔을 때 나는 의욕이 넘쳤지. 하지만 곧 그런 마음은 사라졌네. 아주 진저리가 났어. 아무튼 정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단문 수사를 벌였네. 무턱대고 해본 일이었는데 그러는 중에 헨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이름, 그 또 이름이 나오는구만. 좋아, 제인으로 하지. 헨리의 어머니 제인은 70살 정도로 60년 가까이 화이트우드가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네. 내가 이미 말했었나? 제인은 중병에 걸려서 그리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 상태였어. 그때만 해도 나는 그런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지. 5장. 그 후 다행히 오래 고생하지는 않았어.
바로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야. 내가 머문 곳은 손님용 침실이었어. 귀한 손님이 아닌 회계사나 사무 변호사 같이 업무상 필요해서 부른 그런 손님들이 머무는 방이었어. 뭐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 수준의 방. 그래도 뭐 약간은 호텔 비슷한,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자다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 1시가 지나서였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 유리가 깨지는 소리인가 생각했는데 확실하진 않았지. 나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쳤어. 물론 그 방에 비치돼 있던 가운이었지. 사이즈가 커서 헐렁거렸지만 어쨌든 나는 권총을 들고 방에서 뛰어나왔네. 거실에 리처드가 서 있더군. 그도 나와 비슷한 차림이었어. 슬리퍼를 신은 발 밑에는 파평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지. 큰 거울이 산산조각 나 있었거든. 바닥에는 손도끼도 떨어져 있었고, 리처드는 거울 파평과 손도끼를 번갈아 보면서 신음하듯이 말했어. 헨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우선 헨리를 추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지. 돌로 쌓은 담이 구불구불 길게 이어져 있었어. 과수원과 양의 방목장을 구분하려고 만든 돌담이었지. 1m 20cm 정도의 높이였네. 보름달 달빛에 의지하며 시선을 집중하니까 담을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의 검은 형체가 보였지. 나는 온 힘을 다해 헨리의 이름을 외쳤어. 그랬더니 그 그림자가 깜짝 놀란 듯이 멈추어 섰다가 바로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 들어갔지. 얼핏 봤지만 틀림없이 헨리였네. 헨리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난 권총을 들고 그를 쫓았네. 뭐가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지. 어쨌든 헨리만 생포하면 자백이나 증언은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내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열심히 헨리의 뒤를 쫓았다네. 내가 헨리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간격은 차츰 좁아졌어.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바다 내음이 났고 내 발은 느려졌어. 바다 내음과 동시에 그 기분 나빴던 오래된 우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네. 그때 달리던 헨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그는 허공에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흔들었어. 순간 보름달빛에 비친 헨리의 얼굴이 보이더군. 그런데 그의 표정이 참으로 기묘했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분노나 증오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이걸 어떻게 말해야 좋은가? 마치 다른 사람이 헨리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쓴 느낌이랄까. 어쨌든 얼굴을 자세히 확인할 여유는 없었네. 곧바로 헨리의 얼굴은 사라져버렸으니까. 영원히 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오래된 우물로 다가갔어. 그때쯤 막대기와 휴대용 석유 등을 든 화이트 우드가의 하인들도 달려와서 내 뒤에 섰지. 리처드도 왔는데 그가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네. 여기에 빠졌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느니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끌어올립시다. 시체라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난 형사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 작업을 시작하려면 새벽까지 기다려야 했지.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전기불 같은 게 없었으니까 말이야. 헨리, 이봐! 헨리! 나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속 어둠을 향해 소리쳤어. 내 목소리는 우물 안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지. 내가 소리치다 지쳐갈 때쯤 기다렸다는 듯이 리처드가 말했어. 제인 할머니한테 알려야 합니다. 외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휴대용 석유등의 빛이 리처드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어. 나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지. 리처드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헨리가 왜 리처드 씨를 죽이려고 했는지 전 납득이 안 갑니다. 리처드 씨를 죽이면 헨리가 얻는 게 뭐죠? 게다가 죽이려고 한 방법도 너무 유치합니다. 하하, 제게 물으셔도 소용없습니다. 헨리한테 질문하셔야지요. 물론 헨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만. 우물을 조사해야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인력은 지원하겠지만 그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시작하시지요. 나는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네. 그저 협력을 요청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지. 날이 밝자 하인과 소작인 등 남자들 20명이 모였어. 오래된 우물의 내부를 탐색하려고 했는데 나서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네. 이럴 때는 치안 판사가 도움이 될 만한데 그는 노령인데다가 리처드에게 진 빚도 있다고 하니 그가 나서주길 기대하기도 어려웠지. 리처드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날 그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갈 생각으로 거실로 내려갔어. 그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헨리가 손도끼를 들고 달려들었다고 말했네. 아주 태연하게 진술을 했지. 만약 하층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경찰청 형사들 그 누구도 절대 믿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리처드의 얘기였으니 모두들 믿는 눈치였지.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몹시 안 좋아진 나는 헨리가 지냈던 오두막까지 걸어갔어. 제인 할머니, 헨리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네. 제인은 안쪽 침실에 누워 있었지. 지난번에는 만나진 못했었거든. 그때가 첫 대면이었어. 간혹 나이가 들긴 했어도 젊었을 때는 상당히 미인이었겠다 싶은 부인들이 있지 않나? 제인 할머니는 전혀 그런 부류가 아니었어. 뭐라고 미화해서 말하기도 어렵네. 왜 그 젊은 것 빼고는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그런 여성 있지 않나?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썩은 냄새가 났어. 술을 많이 마셔서 내장기관이 다 상한 게 분명했지. 나는 먼저 조의를 표했어. 그러자 그녀가 병상에 누운 채 손을 흔들었네. 그건 그 아이 운명이니 어쩔 수 없어. 그보다 나도 이제 곧 눈을 감을 것 같아. 죽기 전에 형사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 애석하지만
죽기 전에 형사를 불러봤자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신부님을 불러드릴까요? 나는 호의를 베풀 마음으로 말했던 거야. 당장 신부를 부르지 않으면 임종에 맞춰서 못 올 것 같았거든. 헌데 제인 할머니는 필요 없다는 듯이 말했지. 신부님은 이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이라 괜한 말을 꺼내서 고민하게 만들고 싶질 않아.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뿐인데요. 뭐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제인 할머니의 검은 눈동자가 번뜩였어. 더 가까이 와. 나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 바로 얘기하지.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시죠? 벌써 40년 전의 얘기야. 화이트우드가의 선대 주인이 있었는데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어. 나도 같은 시기에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지. 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떠돌이 노동자였어. 그래서요? 완전히 우연이었지만 두 남자아이는 서로 무척 닮아 있었어. 머리칼 색과 눈동자도 똑같았지. 세상은 참 불공평해.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인 아이하고 평생 그 부자인 애를 받들어야 할 아이가 나눠지지 않나? 결국 나는 내 손으로 그 불공평함을 바로잡기로 했어. 아무도 몰래 말이야. 결과는 성공적이었지. 나는 제인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5초 정도 멍하니 있었다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주인집 아이하고 본인의 아이를 바꿨다는 말입니까? 그래, 맞아. 할머니, 망상에 빠지셨군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니 충격을 받으셨겠죠. 이해합니다만. 헨리는 내 아들이 아니야. 선대 주인의 아드님이지. 제인의 말투가 어찌나 오싹하던지. 내 아들은 저 저택의 주인님이라고 불리고 있어. 나는 불공평한 운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셈이지. 말도 안 됩니다. 주인의 아이와 하인의 아이를 바꾸다니.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지 않은가? 아닐 거라고 부정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몹시 떨렸네. 글쎄, 옛날 그 예언이 적중한 셈이지. 화이트우드가의 50대 주인에게 우물의 저주가 내린 거야. 헨리야말로 진정한 주인이었으니까. 제인 할머니가 웃었어. 증오나 질투를 큰 솥에 담아 팔팔 끓이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매우 비열한 웃음이었지. 하지만 또 그녀가 평생 겪었을 괴로움을 생각하니 그녀를 경멸할 수만은 없었네. 물론 그 모습이 소름 끼치기는 했지만.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 했지. 그게 헨리입니까? 대답은 듣지 못했어. 영원히. 6장. 신부님이 황급히 달려왔어. 나는 신부님에게 대강의 상황만 설명하고 오두막을 나왔네. 가슴 속에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 만약 정말로 헨리가 선대의 친아들이라면, 화이트우드가의 진짜 주인이었다면, 헨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했을 거야. 리처드를 죽인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인자라는 꼬리표만 따라 붙는 거잖아. 지위를 되찾을 정당한 권리도 잃어버린 채 파멸을 맞을 게 뻔한데 헨리가 리처드를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정당방위로 만들어서 죄를 면할 생각이었을까? 더 이상 생각하기조차 힘들어서 나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걷어찼지. 우습게도 돌멩이조차 제대로 걷어차질 못했어. 발톱 끝이 찌릿해서 얼굴을 찡그렸을 때 기괴한 생각이 하나 나를 덮쳐오더군. 제인 할머니는 비밀에 대해 들었던 사람이 헨리라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 리처드는 진짜 주인이 아니야. 헨리가 자기 진짜 자리를 되찾아야만 해. 이 말을 믿는다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리처드가 아닐까? 제인 할머니한테서 얘기를 들은 리처드는 헨리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를 죽였다. 즉, 제인 할머니가 비밀을 얘기한 단 한 사람은 헨리가 아니라 리처드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리처드를 찾아갔지. 그는 사냥꾼이 지내는 오두막 근처에 있었어. 산탄총을 손에 든 하인 3명을 거느리고 새를 잡으러 가려던 참이었지.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조급하게 말했어. 어머니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연거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냥을 가려는 리처드의 정신상태에 대해서는 차마 화를 내진 못했지만 말이야. 리처드가 나를 바라봤네. 빛이 없는, 마치 오래된 우물 같은 눈동자였지. 그리고 잠시 후 그 오래된 우물 안에 등불이 켜졌어. 악마가 켠 듯한 등불이었지. 이상한 걸 물으시는군요, 형사님. 이상하죠? 실례인 줄도 압니다. 알고서도 물으시는 겁니까? 글쎄요. 좋습니다. 별로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요. 제 어머니의 이름은 클로디아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클로디아도 가명이니까 신경 쓰지 말게. 어머니의 이름이 제인 아닙니까? 아니요. 제인. 정말 흔한 이름이군요. 내 하인 중에도 어머니가 제인인 사람이 몇 사람은 될 겁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태연하고 당찼어. 신참 형사가 쥔 빈약한 검은 그를 찌르는 순간 맥도 못 추고 꺾여버렸지. 나는 더 이상 공격할 방법이 없었네. 리처드가 죄를 지었다는 확증도 없었으니까. 제인 할머니가 말한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늙은 여자의 허튼 소리라며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지 않는가? 나는 패배감을 아는 채 리처드를 지켜보았어. 그는 오두막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지. 손에는 이연발 엽총을 들고 사슴가죽같이 보이는 사냥용 조끼를 입고 있었어. 계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보고 나는 등을 돌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하면 좋을지 앞이 캄캄했어. 그때 갑자기 뒤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어. 미친 듯이 날뛰는 개의 포효와 사람의 절규였지. 뒤돌아서자 사람과 개가 바닥에서 얽혀 뒹구는 모습이 보였어. 순간적으로 나는 꼿꼿이 얼어버린 하인에게 달려가 그 손에서 산탄총을 뺏었지. 고백하자면 나는 사격 솜씨가 별로 좋지를 않네. 하지만 당신은 조준 거리가 적당했고 총의 성능도 좋았던 거지. 한마디로 운이 좋았어. 산탄 몇 발로 개 한 마리를 맞췄으니까. 총에 맞은 개가 처량하게 울부짖자 남은 두 마리는 주둥이에 주인의 피를 잔뜩 묻힌 채 달아나더군. 난 하인에게 큰 소리로 의사를 부르라고 외치며 산탄 총을 던지고 리처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의 턱 아래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있었지. 상태가 심각했네. 리처드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날 쳐다보고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어. 조끼에서 여우의 피냄새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열심히 냄새를 맡아봤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후각일 뿐이었어. 채취와 사냥개들의 피, 화약 냄새가 뒤섞여서 나는 여우의 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고. 연거푸 총소리가 나고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네. 주인을 습격한 개들은 모두 사살당했지. 물론 슬픈 일이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어. 정원의 아인들에게 지시해서 들것을 만들게 하고 리처드를 저택으로 옮겼지. 들것 옆으로 다가가 리처드를 격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네. 현관홀에 들어섰을 때 리처드는 의식을 잃었고 의사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 나는 여우 우리를 보러 갔네. 그 우리 안은 비어 있었고 여우 두 마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았어. 그리고 우리 앞엔 빗자국이 점점 이어져 있었어. 그 전날 밤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었는데 빗자국을 따라가 보니 바로 그 오래된 우물이 나타났어. 누가 리처드의 사냥복에 여우 피를 묻혀서 개를 흥분시킨 걸까?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헨리뿐이야. 하지만 헨리는 이미 죽었지. 그렇다면 죽기 전에 피를 묻혀둔 걸까? 주인을 죽일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한 걸까? 오래된 우물 안에 헨리의 사체뿐 아니라 죽은 여우들도 들어있다면 증거가 되겠지. 난 다시 오래된 우물을 조사해 보려고 했지만 위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거물이 찾아왔지. 아니, 경찰청 고위직이 아니라 리처드 부인의 집에서 말이야. 그는 자기가 높은 상원의 실력자이자 보수당의 간부였어.
헨리하고 리처드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사고로 처리됐지. 화이트 우드가는 리처드의 아들이 물려받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네. 그래서 실명은 쓸 수 없다고 한 거야. 그리고 내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어. 나는 성실하게 그 함구령을 지켰지. 물론 사건을 완벽하게 납득한 건 아니었네. 제인 할머니의 말이 진실이었을까? 정말 헨리가 화이트 우드가의 진짜 주인이고 리처드는 그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맞바꿨다는 잊지도 않은 얘기를 날조해서 리처드와 헨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리를 품도록 만든 건 아니었을까? 갖가지 의혹은 차갑게 젖은 손바닥처럼 자꾸 내 목덜미를 이리저리 기분 나쁘게 쓰다듬었어. 그래서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몸이 떨리곤 했지.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네. 하루 종일 그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여유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끔 생각이 난다네. 진실은 무엇일까? 젊은이, 이 사건에 진실은 없어. 있는 건 오로지 의혹뿐이지. 시체조차 나오질 않았으니까 함구령이 나올 만도 했어. 그래. 이것만은 꼭 말해두고 싶네. 그 오래된 우물은 사건 후에 바로 메워졌고 지금은 흔적도 없다네.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유령도 저주도 재앙도 믿지 않아. 오로지 인간의 악의를 믿지. 인간의 악의는 밤보다도 어둡고 오래된 우물보다도 훨씬 깊어. 그리고 그건 갑자기 검은 손을 뻗어서 사람의 발목을 잡아채지.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나카 요시키, 은하영웅 전설을 쓴 전설이 된 작가, 그의 오래된 우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한 건 헨리였을까요? 리처드였을까요? 그리고 리처드라고 대답을 했다 해도 원래는 헨리였던 내 아들 리처드일까요? 아니면 평생 헨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내 아들로 살았지만 사실은 저 화이트 우드가의 자손이었던, 실제로는 리처드였던 헨리에게 말했다는 걸까요? 정말 진실은 없고 의혹만 남는 사건. 그런데 충분히 수수께끼가 어쨌든 풀려지는 작품. 근데 이제 작가는 할머니가 그 사실을 얘기한 게 맞고, 그래서 둘이 분노로 죽였다는 거는 이제 맞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해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리처드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규탄이나 보복의 대상이 된다는 걸 참을 수가 없다. 나도 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초반에 주인공 형사에게, 주인공이란 느낌은 안 들지만 아무튼 이 과거 회상을 하는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겠죠. 리처드는 자긴 그냥 자라고 보니 이 가문의 50대 손이었던 것 뿐인데 지금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인의 아들 헨리가 갑자기 나한테 원한을 품고
네 놈이 내 자리를 뺏었지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치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겠다. 그런 건데 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운명의 장난이다 이런 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분제 사회가 나왔던 폐해죠.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뭐 만민 평등인 걸로 되어 있지만 일본이든 특히 영국은 귀족 제도가 남아있고 영국은 특히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나라라면서요. 현재도.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리처드는 말투를 좀 이렇게 교양 있게 해보려고 했고 헨리는 이게 못 배운 사람처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아무튼 대한민국처럼 아무 계급이 없는 나라도 드물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돈, 아파트, 가격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학자의 강의를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네, 뭐 이런 철학적인 문제까지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요, 제가. 아무튼 그 시절에는 확실히 그런 계급이 존재했고, 그 시절이래봤자 뭐 100년 조금 덜 전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바꾸는 모티브라는 게 의외로 꽤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있었던 거겠죠. 제가 가끔 이 작품 진짜 재밌어요 하고 소개해드리는 작품 중에 제목이 손님인 일본 소설 있습니다. 요거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 작품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스포가 될까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나저나 안자비가 요즘 수다가 더 길어졌네 하실 분들에게 잠시 변명을 하자면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책만 딱 낭독하면은 그 남의 컨텐츠를 그냥 복제한 유해물로 인식을 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그 낭독한 사람의 평이 길게 좀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수다가 좀 길어진 점 양해를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쇼핑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요 며칠은 조금 추위가 누그러들었어요.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추운 겨울도 매력 있었고 예쁜 눈도 내렸고 수도관 동파로 저희 집 겨울왕국 된 것도 보셨죠? 어머, 휴대폰 알림이 울리네요. 이거 제가 편집해서 자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올리기 전에 도망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급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